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월요일에 만나요. 대한민국 정치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 21세기형 국회 싱크탱크 정치연구소. 정치권에 보내는 고급진 정치 컨설팅입니다. 오늘도 뜨겁게 분석해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오늘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택수형 잘 계십니까? 네, 잘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취임 100일 맞습니다. 100일입니다. 다음 주에 뭐 기자회견도 하신다고 하는데, 자, 조금 100일 앞두고 이제 조금 지지율 좀 반등할까요? 좀 곡선을 좀 기울기를 다르게 만들 수 있을까요? 이택수 대표. 이번 주에는 하락세를 멈추고 이제 횡보하는 네.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리얼미터 기준하면은 리얼미터가 미디어 트리뷴 의뢰로 8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43,688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2,528명 응답을 완료했고요. 자세한 조사 기회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시민의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9.3%로 지난 월요일 날 발표한 겁니다. 그 전주 대비 3.8%포인트 낮아졌고요. 부정평가는 67.8%로 지난주 대비 3.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대략적인 추이는 대체로 조사기관들이 비슷한데요. 이 수치는 취임 100일 즈음한 수치로서는 이명박 대통령 다음으로 낮은 수치입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20% 초반이었었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0% 중반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뭐 가장 이제 많이 언급되는 내용들이 초반에는 인사, 그러니까 뭐 사적 채용부터 시작해서 인사 문제가 좀 많았었고 그 다음에는 이준석 당대표와 윤핵관들과의 갈등. 그래서 과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2008년 당시에 광우병뿐만 아니라 친박계와의 갈등 때문에 또 지금 그렇죠. 많이 이탈했었거든요. 예.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재난, 지금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홍수 네. 뭐 이런 사태 때문에 지지율이 반등하지는 못하고 좀 하락하고 나서 이제 횡보. 7주, 8주 연속 하락하다가 이제 하락세를 멈췄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던데 그런데요. 이 재난 이후에 무정부주의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무정부 상태 아니냐 그리고 무능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홍수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실상 첫 재난 리더십 시험대. 그렇죠. 이제 일주일을 보냈는데요. 위기 대응이나 컨트롤 타워나 정무 감각 이런 데서도 다 좀 낙제점을 받았다 이런 평가가 많고요. 예. 더욱이 그 사당동 반지하, 예, 거기서 신림동 반지하, 네. 거기서 카드 뉴스 이것이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홍보를 하면서 네.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리얼미터 여론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대략 20% 중후반대. 네. 그래서 바닥이 어딘지 지금 확인하는 시기다. 그리고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탐색전이 시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는 사실 월요일 도어 스태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보다 전향적인 멘트를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 관점에서 보겠다. 겸손하게. 네,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자세를 낮췄는데요. 이런 것들이 일부 평가를 받았지만 국민들은 과연 윤 대통령의 진정성이 정말 있는 것인지 이렇게 지켜보겠다 이런 여론인 것 같고요. 그것이 이번 주 여론조사에서 횡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횡보 형태를 보이다가 이 재난에 대해서 이렇게 대처하는 자세 그런 능력이 있는 건가 여기에다가 또 김성원 의원 참 이게 또 이거 수해 당한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사진 잘 찍게 비나 좀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대통령 지지율 괜찮을까요? 어제 이제 그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조사에서는 또 이제 정당 지지율이나 대통령 지지율에 호재는 전혀 아니고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일단 리얼미터는 이제 오늘까지 월화수목금 조사하니까요. 이제 네, 조사를 해봐서 네, 이제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아마 보시게 될 것 같고 주말에 했던 이제 한국사회여론연구소 KSY 조사는 이번 주부터는 잠시 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조사를 했었으면
금토조사하기 때문에 아마 직접적인 반응을 이제 볼 수 있었을 나타냈었을 텐데. 아무튼 일단 다음 주 반응은, 조사를 봐야 되겠네요.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뭐 여하튼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당에서는 이제 윤리위원회 예. 지금 이제 거기서 아마 징계 절차를 밟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오늘은 광복절 특사 이렇게 발표가 있었습니다. 엄 소장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경제 민생을 강조하면서 네. 이 정치인 배제를 했죠. 네.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컨셉도 조금 안 맞는 것이 이번에 사면 복권 낸 분 중에는 상습 도박 혐의로 이렇게 처벌받은 분도 계세요. 장세주 회장.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해외로 돈을 빼돌려 가지고 이분 상습이에요. 상습.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경제인만 한다는 것이 과연 민생하고 얼마나 연결될지 네. 조금 미지수인데요. 사실 저는 이번에 윤 대통령다운 사면이 아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사실 윤 대통령은 여러 차례 걸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구속 조치가 맞다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거의 발언들을 다 무시하고 갑자기 민생 경제로 돌아섰는데 사실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게 민생 경제냐 이건 여러 가지 이론이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보기에는 민생 경제보다는 윤 대통령의 핵심 가치인 공정, 정의, 상식, 원칙 이런 것들을 구현할 때 지지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 이번에 사면 안 한 거는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미 작년 12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하면서 심리적으로 사면 상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형집행정지로 풀어줬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하기 전에는 여론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사면하고 나서 상당히 호전된 부분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재용, 신동빈 회장 사면에 대해서는 저는 이미 여론에서는 반영이 됐다. 예. 이것 때문에 앞으로 지지율이 올라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리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나 이명박 대통령 사면 안 한 건 오히려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신동빈 신동빈 말고요. 이재용. 네, 이재용하고 신동빈 자꾸 말이 꼬입니다. 이게 말하기 싫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렇습니까? 네. 네, 어쨌든 MD하고 경남지사 김경수 전 경남지사 사면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한 30% 중반 됐어요. 예. 이택수 대표님 아시겠지만, 근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20% 중후반대란 말이에요. 저는 오히려 사면을 했어야 된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 말대로 국민통합 차원에서 사면하는 것이 윤석열다운 사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광복절 이 사면에 이 전직 대통령 전 또 경남지사가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또 다음 성탄절 때 또 논란, 계속되는 논란. 이거는 글쎄 윤석열 대통령한테 계속 부담으로 오히려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론은 이제 반대 의견이 여전히 많긴 합니다만 네. 이번에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갔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네, 아무튼 윤석열 검사의 소신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서 네. 재벌들 특히 경제사범들은 꼭 처벌해야 된다 이런 사람이었었는데 네. 대통령이 되더니 목소리가 말이 그냥 입장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정치는 빼고 이번에 경제인 사면만 이렇게 됐습니다. 범국가적 위기 극복 그리고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국민들한테 어떻게 받아들일지 자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내분이 어느 정도 정리돼야 국민의힘이 국민 곁으로 가고 이 정부와 여당이 국민 민생을 챙기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할 텐데 사실 국민의힘 니네들끼리 싸우느라고 당권 두고 싸우느라고 국민 민생 안중에도 없지 않냐 이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7일 날 이준석 전 대표죠, 이제. 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법원 신문길이 확정이 됐는데요. 그날 결론이 나는 건 아니고 한두 차례 더 신문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만약에 인용이 되면 당대표가 2명이 되는 이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혼란이죠. 그러니까 주호영 비대위원장, 이준석 대표가 이제 복귀를 하니까 2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준석 대표의 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고 또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사실상 차별화되는 어떤 계기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다음 만약에 기각이 된다면
이 비대위가 정상화 스스로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보기엔 2030이 국민의힘에서 이탈이 가속할 수 있다. 현재는 이제 윤 대통령한테 이탈이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되면 이 국민의힘에서도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윤석열 당으로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 다만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자기 정치 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내년 1월쯤에 전당대회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정치는 이 굉장히 대표성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누구를 대표하고 무엇을 대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이준석 대표는 저는 믿을 게 없다고 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2030에 대한 대표성을 확고히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은 5년이지만 청년은 영원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5년이고 실제로 총선 전후까지 대략 한 2년 정도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 물리적 나이로 보면 50년 반으로 잘라도 25년 정치할 수 있거든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2030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저는 혹이라고 보고요. 사실 이게 기성정치권은 뭐 오늘 또 보면 어제 오늘 보수 언론들 총동원돼서 이준석 대표한테 정치적 타협 물러나라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거는 2030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2030 방식은 그러니까 정도 원칙을 계속 추구하고 직진해라. 그러니까 이것을 이준석 대표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박지원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가만히 있었으면 다음 총선에서 국회의원 배지 금방 달 수 있는 거거든요. 국회의원으로 직진할 수 있었지만 팬덤 정치를 비판하고 586 퇴진을 계속 요구했던 거는 저는 바로 2030의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거다. 저는 그래서 이런 2030의 목소리가 살아있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2030의 목소리하고는 좀 다른 것도 같기도 한데 물론 곁다리와는 좀 다르죠. 이택수 대표님. 네, 일단 17일 날 이제 신문한 이후에 네. 앞으로 한 뭐 2주 정도 있으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날 것 같은데 만약에 가처분이 인용이 되면 이준석 대표는 살겠지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아마 최저치를 다시 경신할 가능성도 그렇죠. 충분히 있죠. 혼돈 속으로 파고들겠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 한 분과 제가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만약에 이준석 그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이제 법원에서 인용이 되면 기각이 안 되고 그것도 나쁘지 않다. 완전히 당이 어떻게 보면 새로 이제 탈바꿈하고 쇄신할 수 있는 오히려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건 아니냐. 지금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요. 네. 이 대표님. 네.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의 리더십이 좀 우왕좌왕하니까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구 가기가 좀 두렵다. 지역구에 가서 얘기를 들어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도 지금 상당 부분 돌아서서 네.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총선이 2년도 채 안 남았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나의 재선 3선이 굉장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래서 굉장히 불안합니다. 네. 근데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첫 번째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당청 지금 당대 관계인데 과거의 당청 관계나 지금의 당대 관계가 하청 원청 관계처럼 돼 있잖아요. 특히 대통령이 이 공천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지금껏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국민의힘이 혼란 상황이긴 하지만 언제 윤 대통령이 기력을 찾아서 공천권을 행사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공천권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게 대통령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주로 밤에 이루어지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낮에는 그 윤 대통령 근처에 머물다가 밤에는 그 차기 주자 쪽으로 줄서기를 탐색하고 있을 거다. 네. 그게 대체로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안철수 의원이 되겠죠. 네. 그런 면에서 저는 두 가지 형태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주호영 비대위는 이제 비대위를 꾸려야 됩니다. 네. 꾸려야 되고 이게 이준석 변수도 넘어야 됩니다. 자, 순항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이제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 기각 그게 비대위 구성 다음에 바로 직후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이제 달려 있죠. 그런데 만약에
뭐 기각이 돼도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유승민, 이준석 이 둘을 놓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추진하는 신당. 정당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 근데 이 굉장히 지지율이 많이 나오는 국민의힘보다 더 높게 나온 뭐 조사들도 있었고 이게 그 물리하게 보면 위치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신당 창당은 지금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네. 언제든지 나가면은 이 잠재 가능성이 높은 포텐셜 에너지가 지금 점점 쌓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주호영 비대위 체제가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건 기각이 되던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따라서 혹은 뭐 유승민 전 대표 행보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불안한 상태다. 신당까지 갈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보수 정당에서 그러니까 2000년대 들어서 두 번에 걸쳐서 탈당 사례가 있었어요. 신당을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첫 번째가 200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월 달에 한국미래연합 이제 이 당을 만들었거든요. 나가서. 그러니까 유해창 당시 총재한테 핍박을 받아서 네. 만들었는데 6개월 만에 항복했어요. 네. 그래서 다시 들어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바로 실패했습니다. 네, 선대위 공동의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유승민, 김무성 의원을 주축으로 바른정당을 창당을 했죠. 그런데 이것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과거의 군사 독재 시절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서 보수 정당을 개혁하겠다 이런 시도가 성공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음에 안 든다고 미국 가서 나 대한민국 개혁할래 이런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보수 정당에서는 나가면 죽는다 이게 등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도 2017년에 나가서 이 굉장히 이제 그 외곽에서 행보를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 강화됐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만약에 이 탈당을 하게 되면 주축 멤버가 돼야 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주호영 이제 비대위원장 이분도 탈당했었죠. 바른정당 때. 그리고 이준석 전 당대표도 사실 탈당했었죠. 한동안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과 같이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탈당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 오히려 당 안에서 네. 개혁 작업을 하다가 안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손절하려고 할 거다. 저는 거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그래요? 네. 당 밖에 창당을 한다. 이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하시는군요. 엄 소장님께서 사면 여론 언급하셔가지고 저희가 또 개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달 25일에서 27일까지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찬반 물어봤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찬성 39%, 김경수 전 지사는 찬성 32%였습니다.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은요 어대명에서 확대명으로 갑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변수가 될 수 있었던 단일화도 거의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이 나머지 후보들이 이기려 하는 건가, 이기기 위해서 달리는 건가, 뭐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제 이건 뭐 이제 민주당 전당대회는 거의 끝이 보입니까? 뭐 큰 변수는 없겠죠. 지금 1등은 어차피 확정이 됐고 네. 이제 확대명이고 2등을 누가 하느냐. 근데 지금 2등을 누가 하는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 다음 이제 정치 가도에 있어서 각 후보들은 또 2등을 하는 것이 3등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런 차원에서 박용진 후보라든지 강훈식 후보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대표는 이제 이재명 의원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고 득표율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그리고 최고위원회 구성이 친명 후보들이 어느 정도 포함이 되고 또 나머지 반명 후보들이 또 어느 정도 포함될 것이냐. 이 부분에 더 이제 관심이 가는 것 네. 같은데요. 일단은 확대명 그리고 최고위원회 구성도 친 이재명 후보들이 대거 이제 들어갈 것 같아서 뭐 사실은 이 예측이 좀 어느 정도 어려워야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나는데 지금은 뭐 그다지 컨벤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지금 국민의힘이나 또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지금 많이 하락하고 있는 추세에서 반사익을 본 민주당이 지금 많은 조사 기관들이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는 민주당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뭐 여하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 야당 대표 이재명의 이제 대결 구도가 명확해지면서 조금의 지지율 변화의 어떤 변곡점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네, 민주당 전당대회는 사실상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을 왕따시켜서 밖으로 내쫓으면서 흥행 참패가 예고됐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당원 투표율도 50% 밑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저도 당대표 선거는 그렇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최고위원 선거에서 관전 포인트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이 고민정, 소영교 둘 다 여성 최고위원 후보들인데요. 네. 누가 최고위원이 되냐? 이게 이제 하나의 관전 포인트고, 그래서 지금 친명계는 서영교 최고위원 만들기에 나서고 있다. 이게 실현될 거냐? 이게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이낙연계의 윤영찬 후보가 최고위원에 당선되냐? 만약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윤영찬 후보가 안 되게 되면 이낙연계의 침몰로 볼 수 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대명, 확대명, 어차피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되는데요. 전 과제가 몇 개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사법 리스크 대응과 관련해서 이 당헌 80조 개정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예. 근데 문제는 이 당헌 80조가 뭐냐면 기소가 되면 직무정지, 자동으로 직무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기소가 되면 당대표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 이 조항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탄 개정 논란이 일고 있는데, 사실 이 조항은 민주당이 야당인 시절에 2015년에 당시 문재인 당대표였거든요. 이때 대표적인 혁신안으로 개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도 문재인 정부 시절 내내 이 조항을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이 조항이 이 정부 여당에 의한 민주당 찬탈 시도, 찬탈 루트가 될 거다,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 아래 이런 당헌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정치 퇴행이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의원의 진짜 승부수는 2024년 총선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대표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이번 지방선거, 6일 지방선거는요, 2030하고 50대는 되게 양쪽 그 득표율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40대와 60대 이상에서 되게 승부가 났다. 그런데 문제는 40대는 유권자 비중이 18.4%밖에 안 됩니다. 그다음에 60대가 29.9%, 이제 30% 넘거든요. 그런데 60대는 그 투표율 60% 되었고 40대는 40% 되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2024년 총선도 요 구조대로 가면 그때 한 33%쯤 되는 60대와 한 17%쯤 되는 40대 대결이다. 네. 민주당이 이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믿을 구석이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망가질 거다. 네, 국민의힘이 이렇게 계속 해줄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 좀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권 경쟁하는데 비전 정책 경쟁을 해줘야죠. 민주당에서 우리가 더 나은 대안이다, 우리가 능력을 더 보여줄 수 있다, 이 얘기를 해줘야지. 왜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사법 리스크, 당헌 80조 이런 얘기만 나오는지 안타까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자, 다음 주에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연다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네.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래야 윤석열 대통령이 이 리더십을 복원하고, 자, 이제 나를 이 리더십을 복원하면서 지지율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뭔가 좀 아주 충격파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쇄신안도 좀 강도가 높은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지 지금 국면이 좀 전환되지 않겠느냐. 휴가 갔다 와서 인사쇄신안이 나와야 된다, 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 이제 평론가들이나 또 당내 익명의 관계자들이 이제 이런 좀 강력한 쇄신안, 특히 인적 쇄신안이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 얘기 나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총선을 한 2년 안 남기고 좀 불안한 그렇죠. 분들의 이 목소리들이 국민의힘 관계자, 국힘관이라는 익명의 이제 인터뷰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지난 7월 4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 과정에서 지지율에 1위 1배하지 않고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아무튼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번 주 초에는 초심으로 돌아가고 국민의 뜻, 국민 관점, 국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아마 8월 15일 광복절 기자회견 때는 다음 주에 있을 100일 기자회견 때는 아마 통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난 3월 9일 날 대선 치르고 나서 방송 3사에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대통령에게 바라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공정과 정의도 있었지만 통합이 있었어요. 그래서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화두로 그 국민들이 원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여야 간의 이제 대결 구도도 있고 이제 전임 정권이랑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 등 당내 이제 갈등 구조가 있는데 사실 대통령 선거는 우리가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조금 이제 얘기를 해주길 바라는데 계속 과거 얘기만 나오니까 국민들이 좀 짜증이 나와 있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어떤 아젠다를 던지면서 통합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한 3가지 정도가 반드시 언급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는 2008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우병 촛불 시위 보면서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갖고 네. 촛불 시위대에 아침 이슬 노래를 들었다 이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썼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일단 첫 번째 반성문 써야 된다. 두 번째는 당정대 인적 쇄신안이 구체화돼야 된다. 네. 그래서 당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 최소한 그리고 이 정부 내각에서는 이상민 행정장관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그 다음에 이진복 정무수석, 강승규 홍보수석. 요 정도는 저는 언급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김건희 여사, 즉 영부인의 정상화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특별감찰관 제도의 도입과 제2부속실 설치. 전 요 3가지 정도가 꼭 언급이 돼야 네.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이 미래지향적이라고 미래로 가야 된다 얘기하면서 사면 얘기를 했었는데 미래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면 말고 더 구체적인 안이 필요합니다. 이택수, 엄경영 두 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